예, 이 음악이 들리시면 무슨 코너가 시작되는지 이제 아시죠?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뭔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딱히 진전은 없습니다만 한국당 상황이 여전히 또 뉴스에서 보이길래요. 네. 이게 비대위원장 후보가 누구냐, 뭐 그 혁신 대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당사를 또 영등포로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문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당 내에서 지금 뭐 노선 투쟁 또는 권력 투쟁, 또 뭐 이걸 보수의 가치에 관한 토론을 해보자, 정말 백가쟁명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닥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네. 그런 무슨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위기 극복을 위한 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네. 그런 토론회 같은 것도 네. 뭐 하고, 저도 그런 데 나가서 몇 번 그 얘기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여러 번 봤던 광경이라 너무 익숙해서 네. 제 자신은 별로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보아지더라고요. 당사 예. 옮긴 것도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네. 네, 근데 물론 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옮겼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무슨 당사를 옮기는 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성찰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많다. 그렇죠. 네.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성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가요? 네. 네. 요즘 하여튼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토론회나 세미나 현장에서 이제 초빙된 전문가들이 네.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심한 질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 이제 청년 한 분이 이제 그 강연을 갔다가 네. 앞자리에 앉아있었더니 여기는 의원 앉는 자리니까 뒤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또 유기준 의원이 말씀한 게 또 거기서 언급이 되고 이러던데. 네. 이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토론회를 주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과연 이게 이제 개파 모임에 결국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권력 투쟁은 권력 투쟁대로 이루어지면서 겉모습만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익숙하다는 말씀 드린 것도, 네. 과거에도 이런 모임이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당연히 네. 위기를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새 나가서 뭐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제 나름대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린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노력 자체를 제가 뭐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과거의 이 경험을 비춰보면, 예, 모양 갖추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과거에도. 예,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기대 안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장관님, 그 혁신위원장 한국당 모시는 게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이제 후보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희화화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분인가는 오시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네. 글쎄, 저는 뭐, 당 자신이 자꾸 그런 과정을 희화화하는 걸 보고 좀,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전에 몸을 담았던 정당이잖아요. 네. 전신이지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으로 정말 좀 비애감을 느끼던데요. 예. 아니, 이게 무슨 비대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는데, 네. 주연 배우를 공모하는 것처럼, 네. 예? 뭐 1000명이 응모했다. 네, 그 네. 자기들이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당의 절처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위기감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분을 모셔다가 이 당을 고쳐야만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해서, 네. 삼고초를 해서라도 모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걸 막 이렇게 막 공모를 하는데 원서 받아서 심사하겠다. 이걸 추린다 자기들이. 네. 네? 이거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보이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스갯거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심리적 상태가 뭡니까 도대체? 아이고. 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한국당 상황은 뭐 저희가 어떻게 뭐 해결해드릴 수도 없고 여전히 안개 속이라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위기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네. 예, 이게 뭐 앉아서 개파 싸움만 하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나라당의 정말 세력의 근거지라고 그러는 대구에서도 자 민심이 당 차라리 해체하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민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지경까지 가 있어요, 당이. 근데 빈사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이번 주는 이제 계속 화제입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던데. 네. 웃음이 나오신다는 의미가 어떠신 거예요? 실소죠, 실소. 네.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었구나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촛불 집회 있자마자부터 2016년부터 네. 이제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둔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의 시선에서 과연 이거는 이제 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분들도 그런 사고방식이었겠죠. 네네. 좋게 말하면 관성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우리가 국가가 거대한 억압기구이던 시절을 오래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많은 정보기관들이 그 억압기구로 떠받치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됐죠. 네. 또 기무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죠? 예, 그때 권력자들은 그런 정보기관들을 서로 경쟁도 시키고 네. 서로 견제도 시켰어요. 네.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네. 오랜 세월 그렇게 오다가 민주화 이후에 이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네. 예? 예, 그렇죠.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긴 했었으나 네.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내려왔단 말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보기관을 국가를 통치하는 데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사를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네. 뭐 국정원장한테 독대 보고도 안 받고 네.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들이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시기였잖아요. 독대도 다 부활시키고. 아, 그럼요. 네. 예.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9년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근대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영일대군은 방통대군이라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대군을 모시고 살았다고요. 네? 네. 그게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권력의 기반이 되던 시절을 살았어요. 네. 네? 아니 문화적으로는 근대를 지나 탈근대를 넘어 탈탈근대가 얘기하는 시기에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근대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네. 살았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기관들이 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계엄령 그걸 만들었다는 걸 보고 참 실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게 수단이었냐 목적이었냐.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계엄령 선포가 목적이었을 리는 없죠. 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군을 동원해서 네. 아니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으면 기무사 같으면 당연히 북한군의 동향을 뭐 철저히 살피라든가 아니면 전방 우리 군부대가 전투 태세를 뭐 강화한다든가 네. 이런 걸 계획해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고 네. 자기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네. 거꾸로 전방에 있는 병력을 후방으로 빼서 네.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쓰겠다고 그런다.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전근대 아니에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계엄 업무는 또 기무사 업무도 아니고 합참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보고서를 제도가 만들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혀라.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요.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네. 보고되는지를 밝혀라. 이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지시사항이고 또 특임검사도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네.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 전직 기무사령관 얘기, 또 전직 청와대 관계자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지시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네. 그 납득이 안 가죠. 네. 어디까지가 이게 청와대 지시였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네. 전혀 청와대가 모르게 군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건 상식이 안 맞죠. 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대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 계획을 하면서 네. 그냥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네. 상부 모르게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더 큰일이에요, 그럼. 아, 그렇군요. 그럼 청와대 모르게 했다면 단위 진짜. 부대가 그러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막 상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꾸리니까 네, 그거 더 큰일 나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중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늘 어디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해 왔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보십니까? 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군사정권이라는 소리는 안 듣지 않느냐 이거를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군사정권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하면서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제도나 관행이나 장치들을 정비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말씀이 너무나 이제 네.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항상 민주화라는 과정이 네. 다른 뭐 서구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몇백 년 걸리는 과정이 쭉 진행되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화가 8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네. 30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비해가는 과정인데 아쉬운 게 글쎄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9년 동안은 이런 게 많이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비극이라는 네. 거예요. 그때 정근대로 돌아가 버렸다. 네.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무사 강도 높게 개혁해야 된다. 뭐 해체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의 임무를 맡기면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분단 체제 하에서는 네. 군의 방첩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방첩 부대로 출발한 거예요. 네. 예. 이름도 방첩도 했죠. 네, 근데 태생부터 정치 관여를 했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건 필요한 기능이니까요. 네, 네. 자, 조금 또 화제를 바꿔본다면요. 요즘 이제 그 항공사들 오너들 갑질 문제가 또 네.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오너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주체들이 또 이 기업의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촛불 집회도 하고 네. 있고, 네. 근데 또 가면을 쓰고 이제 신원의 불이익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게 이게 개별 기업 오너의 지나친 행태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갑질 행태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의 흐름이 지금 지적해 주신 이제 정근대적인 사고로 돌아갔던 과거 정권의 어떤 잔재들을 네. 이제 네. 쭉 쓸어내는 과정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든 뭐 대기업이든 네. 똑같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온 세월이 길었죠. 네. 근데 국가는 이제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대기업은 이게 사적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밑에 직원들의 저항으로 이게 이제 폭발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민주화가 된 것처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도 과거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네. 수직적으로 통제한다든지 네.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시대가 그게 용납되지 않는 때가 왔다는 것을 저는 두 항공사의 경우를 보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면 못 견딜 겁니다. 아하. 빨리빨리 내부적으로 고쳐야 돼요. 아니 뭐 황제 경영을 한다. 네. 이런 소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근대 아니에요? 네. 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일이 터지지 않은 회사들도 알겠습니다. 아직 그걸 보면서 저게 개별 회사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적인 현상이니까 네. 우리도 빨리 경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새 대학로에서 왜 여성들 집회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그것도 그간에 쭉 눌려온 어떤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탈피하고 또 새 시대의 흐름으로 바꾸는 어떤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것도 네. 아이고 우리나라 여성은 뭐 500년 이상 눌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왜 물리학에서 뭐 역학의 법칙이잖아요. 네. 눌린 만큼 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볼 때 뭐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관대한 생각으로 봐줘야 된다. 네. 이게 막 지금 여자들이 에너지가 막 분출하는 네. 초기 단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조금 지나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셨습니다.